여보, 이번 주도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갑자기 발령 얘기가 나와서 말이야.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녀는 아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넘겨버렸습니다. 믿었던 만큼 상처는 조용히 깊어졌고 평범하던 하루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함께 해왔죠.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라 외근이 잦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하지만 나름 안정적인 일상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남편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지방 거래처 관리를 강화한다며 출장이 늘어났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일주일에 2~3번은 집을 비우는 날이 생겼어요. 귀가 시간도 불규칙해졌죠. 예전엔 저녁 7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9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언제 들어와? 아, 거래처 미팅이 늦게 끝날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남편도 힘들겠다 싶어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결혼 생활이 10년을 넘기면 누구나 겪는 권태기라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남편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아이 학원 일정이나 집안 수리 같은 걸 함께 의논했는데 요즘은 제가 먼저 말을 꺼내도 응,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넘어갔어요. 반면 회사 전화가 오면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거실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를 했죠. 왜 방에 들어가서 통화해? 아, 업무 관련 내용이라 집중이 안 돼서.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예전에도 업무 전화는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통화를 마치고 나온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소엔 무난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새 옷을 자주 사왔습니다. 향수도 바꿨고요.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라고 했지만 12년을 함께 산 제 눈엔 그게 단순히 업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결정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진 건 남편이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뒤부터였습니다. 예전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죠.
한 번은 식탁 위에 둔 채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카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무심코 화면을 봤더니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고 새 메시지라는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휴대폰 비밀번호 왜 바꿨어? 아, 회사에서 보안 강화하라고 해서. 업무 자료도 많이 들어있잖아. 또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점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단순한 업무 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밤마다 뒤척이며 이런 생각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제 자신을 탓했어요. 혹시 제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남편을 의심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하고요. 의심을 떨쳐내려 애쓰면서도 저는 남편의 일정을 자꾸 확인하게 됐어요. 언제 출장을 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달력에 표시하며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남편이 말한 지방 발령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이번 달 말에 인사 발표 난다며? 아, 그게 또 연기됐대. 회사 사정이 복잡해서 한 달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출장은 더 잦아졌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그때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떠올랐어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인데 남편 회사와 거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며칠 고민하다가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긴 어려워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차나 한잔할까 해서요. 그래, 좋지. 다음 주에 시간 괜찮아?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안부를 나눈 뒤 슬쩍 남편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가 요즘 구조조정 한다던데 언니 거래처 중에 그쪽 있지 않았어요? 응, 있지. 근데 구조조정까지는 아니고 하반기에 조직 개편 예정이라고 들었어. 인사 발령은 9월쯤 날 거래. 9월이라고요? 지금이 8월인데 남편은 2달째 이번 달 말이라고 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배는 제 표정이 굳은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출장이 너무 잦아서 언제쯤 안정될까 싶어서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공과금 정리를 하다가 남편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게 됐는데 낯선 해외 결제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업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국가, 같은 도시에서 한 달에 두세 번씩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요. 남편 회사는 해외 거래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더 소름 끼쳤던 건 결제 날짜였어요. 남편이 부산 출장이라고 했던 날과 겹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산이 아니라 해외에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세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게 뭐지? 회사에서 보낸 출장일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따지면 또 업무상 필요해서라는 말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모으기로 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서재를 살펴봤습니다. 평소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책장 사이에서 남편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수첩에 적힌 내용과 제가 기억하는 남편의 말을 대조해 봤어요. 그러자 더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한 출장 일정과 실제 수첩에 적힌 일정이 다른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휴가라고 적혀 있는데 저한테는 출장이라고 했더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화가 났죠. 저를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제 직감을 의심했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저녁을 차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반찬을 집어 먹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다음 주에 또 출장 간다며? 응, 부산이랑 대구 거래처 돌아봐야 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거짓말뿐일 테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감정만으로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했죠. 그래야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따지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떨렸어요.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상담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남편분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흘간 출장 간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조사 범위와 기간을 정했어요. 상담사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 즉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상세한 동선 기록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죠. 남편은 출장이라고 했던 그날, 인천공항에서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둘이 함께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여자는 남편 회사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격, 남편과 나란히 걸으면 잘 어울려 보이는 외모였어요. 공항 로비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은 방콕행 비행기를 탔고 현지에서 같은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업무상 동행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어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여자의 짐을 들어주는 장면도 있었죠. 쇼핑몰에서 함께 쇼핑하는 사진도 여러 장 있었어요. 남편이 여자에게 뭔가를 사주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이 여성은 지난 반년간 남편의 해외 일정에 맞춰 개인 휴가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업무상 필요가 아닌 개인 연차였다는 거죠. 방콕뿐만 아니라 오사카, 다낭, 홍콩 등 여러 도시를 함께 다녔더군요. 또한 국내에서도 남편과 자주 만났고 주말에 함께 외곽으로 나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골프 모임 간다고 믿었던 날들이었어요. 실제론 경기도 외곽의 펜션이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보고서를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증거를 보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죠. 12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 함께 꾸몄던 집, 아이를 낳고 함께 밤새 간호했던 날들, 명절마다 시댁 가느라 고생했던 기억들, 남편 승진 축하한다고 준비했던 깜짝 파티까지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기로 했어요.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됩니다.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였죠. 조사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 한 가지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도 상대 여성의 가족 정보였어요. 부모님이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은 그 수입으로 생활비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내용도 있었죠. 외동딸로 자라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딸이 대기업 거래처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딸의 장래를 무척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을 직접 추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주 남편은 또다시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싱가포르라고 했죠. 조사 기록을 보니 그 여자도 같은 시기에 연차를 냈더군요.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 움직이는 게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받은 자료 중에 그 여자의 집 주소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소도 함께요. 저는 USB에 증거 사진과 영상을 담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기록, 공항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정리했죠.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남편이 공항으로 떠난 다음 날 오후 저는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화면으로만 봤던 그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아내예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없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 닫으셔도 되는데 그럼 다음엔 부모님 식당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이 보였어요. 한쪽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듯한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지난 6개월간 당신과 제 남편이 함께한 모든 기록이 들어 있어요. 방콕, 오사카, 다낭, 홍콩, 그리고 국내 호텔 기록까지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기만 했죠. 변명하실 건가요?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 건가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12년 결혼 생활을 파괴했어요. 아이가 있는 가정을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업무 관계였어요. 그런데 뭐죠? 사랑에 빠졌다고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흐르면 안 됐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처리해야 할 때였죠. 당신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세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세요. 제발 부모님한테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혼 남자와 무슨 관계인지 말이에요. 안 돼요.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 충격받으실 거예요. 여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말씀드리세요. 오늘 저녁까지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여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받은 선물이나 금전적 지원이 있다면 모두 기록해 두세요. 법적 절차에 필요할 테니까요. 집을 나서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하지만 오래 울 순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께 사실을 말했고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그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운영되는 한식당이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렸던 알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의 아버지였어요.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딸이 남의 가정을 이렇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자의 부모님은 딸이 기혼 남성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습니다. 따님이 받은 선물이나 금전적 지원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제 질문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딸이 회사 일로 출장을 자주 다닌다고만 들었어요. 지난 6개월간 해외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방콕, 오사카, 다낭, 홍콩 모두 제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자 부모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공항에서 함께 찍힌 사진,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장면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죠. 이럴 수가. 우리 딸이 정말. 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선 따님이 제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회사도 그만두셔야 할 거예요. 같은 거래처에 있는 한 계속 마주칠 테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장 사표 쓰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혼 절차를 밟을 겁니다. 12년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진 않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럼 저희 딸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위자료 청구는 할 겁니다. 다만 금액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제 말에 부모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식당 팔아서라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법이 정한 선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입구까지 따라 나오며 계속 고개를 숙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상담 날짜를 잡고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증명서, 재산 목록,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12년 동안 함께 쌓아온 것들의 기록이었죠. 특히 재산 부분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결혼 후 제가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수입도 상당했습니다. 집 구입할 때도 제 돈이 많이 들어갔고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해 왔죠. 남편 혼자 번 돈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제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며칠 뒤 해외에 있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통화할 수 있어? 네, 말씀하세요. 평소처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상함을 느낀 듯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당신이 돌아오면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긴데? 지금 말해봐.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예요. 귀국 날짜가 언제죠? 모레 저녁에 들어가.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남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그 여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부모님이 알게 됐다는 것도 제가 찾아갔다는 것도 들었겠죠. 그때 보죠.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죠. 이틀 동안 저는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세웠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냉정하게, 법적으로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을 정당하게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귀국하는 날, 저는 집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죠.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다녀왔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은 캐리어를 한쪽에 세워두고 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그래서요? 여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요? 6개월 동안 다른 여자랑 해외여행 다닌 게 오해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그건 업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어. 거래처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래처 관계 유지하려고 같은 호텔방 쓰고, 손잡고 데이트하고, 선물 사주는 거예요? 제가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12년을 속였잖아요. 12년을 속인 건 아니야. 그냥 일이 바쁘다 보니까 외로웠고 그 여자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정을 저버린 거예요? 당신 옆에 저도 있었는데 왜 다른 여자를 선택한 거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여자 부모님한테까지 찾아간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이제 와서라고요? 당신은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네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어요.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고요. 여보, 진정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이도 있고, 아이 생각은 당신이 그 여자랑 놀러 다닐 때 했어야죠. 이제 와서 아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못 믿어요. 6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휴대폰도 다 보여줄게. 어디 가는지도 다 보고하고. 싫어요. 당신 감시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저는 서류 봉투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더 이상 직접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남편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소리가 멈췄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어요. 저를 마주치기 싫었던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이 나간 뒤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나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준비는 해두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합의 이혼을 원한다고 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협의를 원하신다고 하네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변호사님끼리 조율해 주세요. 남편을 직접 만나고 싶지 않아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은 위자료를 최소화하려 했고, 저는 정당한 금액을 요구했어요. 특히 제가 결혼 생활 동안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입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뒀고, 통장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도 완벽했죠. 한 달 정도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필요한 이야기는 문자로만 주고받았습니다. 냉랭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회사에서도 남편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고 했어요. 남편은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2달간의 협상 끝에 이혼 조건이 정리됐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제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부인께서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수입 기록이 명확해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기 쉬웠어요. 집 구입 당시 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도 결정적이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합의서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도 함께 있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 얼굴을 마주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위자료는 합의된 금액으로 일시불 지급, 재산 분할은 부인께서 60%를 가져가시는 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집은 부인 명의로 이전하고 남편 측은 예금과 주식 일부를 가져가는 조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서류에 서명했어요. 12년 결혼 생활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법원 조정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재판부도 제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줬어요. 특히 장기간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정에 기여해 온 점, 경제적 관리를 주도해 온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외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고, 원고가 혼인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 앉은 남편의 변호사만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죠.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다 끝났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가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더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앞으로 걸었죠. 한편 외도 상대 여자도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소문이 퍼진 탓에 같은 업계로는 재취업이 어려웠던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여자 쪽에서도 일부 부담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여자의 부모님이 딸을 대신해서 사과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일이었고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서 중요한 계약 몇 건을 놓쳤다고 했어요. 승진 심사에서도 탈락했고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변호사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분노나 복수심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었죠. 이혼이 최종 확정되던 날, 저는 혼자 조용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짐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텅 빈 공간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달까요? 12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정말 무리하지 마. 혼자 사귀지 말고. 진심으로 괜찮아. 이게 더 나은 선택이었어. 실제로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주 양육자가 되는 걸로 합의했어요. 남편은 정기적으로 면회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죠.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내 아빠고 자주 만날 수 있어. 내 잘못은 아니지? 당연하지. 어른들 문제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었어요. 아이와 둘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면 충분했죠.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소형 오피스텔로 결정했습니다. 역세권이라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학교와 마트도 가까웠어요. 이사하던 날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을 나르고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여기 아늑하다. 새 출발하기 좋겠어.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제가 스스로 선택한 곳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누군가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는 공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정말 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프리랜서 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해왔지만 이혼 준비하느라 몇 달간 일을 줄였었거든요. 이제는 다시 클라이언트들에게 연락하고 새 프로젝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니 잡념도 줄어들었어요. 엄마, 여기 좋다. 학교도 가깝고 아이도 새 환경에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씩씩하더라고요. 아이 방을 예쁘게 꾸며주고 좋아하는 책들로 책장을 채워줬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졌죠.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예전엔 남편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둘이서 밥을 해먹고 설거지하고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줄게. 김치찌개. 알았어. 김치찌개 끓여줄게.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행복이었어요. 거짓 없는 관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밤이 되면 가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 날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거짓된 관계 속에서 외로웠던 게 진짜 외로움이었다고요. 몇 달이 지나자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일도 궤도에 올랐고 아이도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저축도 다시 시작했죠.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 분할금을 잘 관리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좋았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느 날 저녁 아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행복해?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나도. 아이가 제 팔에 기댔어요. 작은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크지 않은 공간,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거짓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온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믿으며 버텨온 시간보다 진실을 마주하고 선택한 오늘이 더 값지다는 것도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